계속되는 가사조사. 가장 힘든 건 거의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열린다는 것이었고, 그때마다 또 아내를 봐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사람 마음 참 간사한 게, 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나름 거창한 목표 아래일 때는 그렇게 아내와 대화를 해보고 싶더니, 제 마음이 완전히 이혼으로 돌아선 후부터는 그 면상을 보는 게 아주 고역이 되어 버렸어요. 정확히는 면상이 아닌 그 입이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아내에게 지쳐버렸고, 가사조사가 나피라고 기세등등하게 뱉어내는 모욕을 또 참아내야 했어요. 하지만 가사조사관도 다 알 거라 생각했어요. 아내가 뱉어내는 말은 논리라곤 전혀 없었고, 그 말을 뒷받침할 증거 또한 없었고, 모두 상식적이지 않은 말들 뿐이었으니까요. 그저 상간놈과 똑같은 말뿐이었어요. 호텔은 들어갔지만 그냥 대화만 했다. 그래서 자기는 불륜한 적 없고 피해자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주 강력한 논리가 있었어요. 그건 상간소송을 대법원까지 가서 승리한 판결문과 첫 번째 이혼소송 기각 판결문이었어요. 굳이 저는 침 튀겨가며 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도 상간놈과 합쳐서 총 4번의 소송에서 제가 그간 어떤 심정이었고 또 얼마나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는지가 판결문에 구구절절 써져 있었으니까요. 아나무인, 우기기만 하는 개소리를 그저 묵묵히 듣기만 하는 가사조사관도 참 고생이 많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계속되는 가사조사는 저와 아내만 참석하기도 했고, 그 후엔 아이들을 데려와서 법원 내 놀이방이 갖추어진 가사조사실에서 이루어지기도 했고, 전화로도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다행인 건 항소심이라 집이 멀어서 방문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별로 밝히고 싶지 않았던 가정사를 생판 모르는 가사조사관에게 다 말해야 했어요. 거의 2달을 끌어오던 가사조사가 끝났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무언가 하나 끝나면 이제 끝이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돼요. 가사조사가 끝났으니 이제 판결 내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변론기일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항상 내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제는 사실상 이혼 서류에 어떤 조건으로 도장을 찍느냐만 남은 이미 수명이 다한 나의 결혼 생활을 한 번 더 연장시켜 주었어요. 조정. 판사님은 조정기일을 명령했어요. 조정은 이미 1심에서 했는데 항소심에서 또 조정이라니, 참 이혼하기도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담당 판사님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이미 양측의 이혼 이사가 확고하고, 양육에 대해서도 이미 아내가 양육을 포기했는데도 가사조사를 명령했고, 또 조정까지 명령했어요.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갔어요. 저는 조정에 합의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아내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시종일관 불륜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고, 본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요구하며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조정이 성립할 일 없을 거라고, 그로 인해 또 쓸데없는 시간이 지나가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기다리던 조정기일, 이제는 내 직장같이 느껴지는 법원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변호사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사실 상의할 것이 없었어요. 변호사님도 저도 조정에서 아마 배우자가 합의하지 않을 거라 예상했고, 또 조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작전 같은 것을 짤 수가 없었어요. 제 소송을 고맙게도 모두 이겨주신 변호사님과 그냥 담소를 나누면서 조정기일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1달 만에 또다시 본 아내. 아내는 이혼소송 모든 변론기일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한 것이라곤 1심 조정 때 한 번,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가사조사 때 처음으로 참석했어요. 1심 조정기일 때는 마치 도도한 여자처럼 한껏 치장을 하고 화장도 짙게 하고 나타나더니, 가사조사 때부터는 컨셉을 바꾸었는지 후줄근해 보이는 옷차림에 민낯으로 나타나더군요.
역시나 조정길 또한 무슨 추리닝 같은 옷차림으로 1심 때의 도도함은 온데간데없고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초췌하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시작된 조정길. 판사님의 일장 연설과 함께 양측 입장을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예측할 수 없던 이야기를 하더군요. 조정에 응하지 않겠지라는 예측을 깨고 조정에 합의하겠다. 양육비 깎아주고 위자료도 안 줄 수 있으면 좋고 준다면 최소한만 주겠다 였어요. 웃음이 나더군요. 그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떨며 바람핀 적 없다. 매일같이 얻어맞았다. 매일같이 18년 소리를 듣고 살았다. 라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1심 때부터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아내 측 변호사의 발언이지만 저 자세로 돈을 깎아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다니. 조정길 법원에서 제가 느낀 것은 내 편은 없다였어요. 판사님은 나름 중립적인 차원에서 중재를 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당사자인 제가 느낄 때는 그저 빨리 이혼시켜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아내의 말이 말 같지도 않았어요. 아내는 자기가 받을 재산 분할은 강력하게 원하기도 하고 단 10원의 양보함이 없는데 저에게 당연히 줘야 할 위자료와 양육비는 자기 처지가 기구하니 최소한을 주겠다였어요. 그것도 많이나 달라고 했으면 싸워볼만 하겠지만 애초부터 아내가 받을 급여를 생각해서 최저 수준의 양육비를 요구했는데도 말이죠. 정말 분통 터지고 화가 날 지경이었어요. 또한 판사님의 태도도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판사님이 말씀하시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막장으로 헤어지면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가니 아내의 제안대로 합의하는 게 어떠냐고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판사님의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났지만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딱 부러지고 강건하게 저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판사님, 지금 하는 이혼은 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도 저는 이혼소송 1심 때도 그저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시종일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송에 있어서 혹시라도 제가 말실수해서 이혼이 되어버릴까봐 아내가 해오는 온갖 비아냥과 멸시, 거짓말을 다 참고 완벽하게 의뢰의 입장이 되어서 다 참아내고 그저 가정 회복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내는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 않아서 결국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1심 때부터 아내에게 할 말이 있어도 못하는 절대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양보해 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전 아내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를 모두 거절한 것은 아내입니다. 이제 저는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양육비와 위자료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한 어조로, 아니 그동안의 울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정적이 흘렀고 판사님도 깎아달라와 깎아주지 않겠다는 팽팽한 대립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아, 이렇게 조정은 불성립되겠구나 하는 찰나 수근덕거리던 아내 측에서 제안이 들어오더군요. 그 내용은 잠시 당사자끼리 대화할 시간을 달라 였어요. 그렇게 17개월 만에 전 아내와 처음으로 단 둘이만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아내의 첫 마디가 놀라웠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였어요. 물론 이성으론 그 가식적이고도 악어의 눈물 같은 말이 위자료를 주고 싶지 않아서 양육비를 안 줄 수는 없으니 깎고 싶어서 였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게 거짓말이고 지금 현재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한 사악한 말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이성으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그러지 못했나 봐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나 봐요.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7개월 동안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미안하다. 그 말을 그토록 듣고 싶었나 봐요.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정말 병신 같았지만 저는 그 미안하다가 듣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자리는 적절하지 못한 시간과 공간이었고 이제는 그런 말을 듣고 흔들릴 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르는 찰나에 아내에게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등을 돌린 채로 표 안 나게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저의 진심을 담아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늦었어. 이렇게 나지막하게 뱉어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아내는 돈 앞에 수치심도 없는가 봅니다. 그동안 그렇게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제 바지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울고불고 자기 사정 어렵다고 깎아달라고만 연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이제 차갑다 못해 굳어버렸고 아내에게 줄 동정심 따위는 없어진 지 오래였어요. 내가 12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맞는가? 이토록 돈 앞에 구차한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엄마 없이 자랄 이제 갓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 걱정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가 하는 복잡한 생각만이 들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이혼 결심을 한 제 자신이 틀린 결정이 아니었음을 또다시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구차하고 철저하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아내 모습에 질려버렸을까요? 모든 칼자루를 쥔 저는 조금 양보해준 후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집 나간 기간 과거 양육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겨우 위자료 몇 푼과 최소한의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전격 합의했습니다. 아내가 불쌍해서라기보다 그저 이런 더러운 꼴 더 이상 안 보고 싶어서, 그저 더러운 면상 더 이상 안 보고 싶어서 더 이상은 법원에 나오고 싶지 않아서 합의했습니다. 저한테는 위자료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몇 푼 안 되는 위자료와 양육비지만 저는 정말로 간절하게 받고 싶었어요. 아내는 여태까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저의 결백과 같은 의미였으니까요. 그렇게 18개월을 끌어오던 이혼이 드디어 성립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진작에 이혼되었어도 될 상황이었지만 여태까지 오는데 대법원까지 간 상간소송은 15개월이 걸렸고 항소심까지 간 이혼소송은 18개월이 걸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참 하늘도 얄궂이다. 이혼 신고하는 날 하필 비가 오다니. 그렇게 저는 자치센터에 이혼 신고를 하며 12년간의 혼인 생활을 제 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약간 허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직도 사실은 꿈만 같았어요.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전 부인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들을 단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전 부인에게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아이들 헷갈리지 않게 해줘서, 아이들의 사랑은 나 혼자만 독차지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